원작이 있는 영화를 리메이크할 때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원작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원작에 의존하는 방향이거나 반대로 원작의 설정과 분위기를 최대한 피해서 원작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완벽하게 후자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각성을 이끌어낸 일생일대의 사건, 엉클 벤의 죽음이 등장하지 않고 나이든 9세대를 대변하던 메이 숙모는 젊고 아름다운 신세대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궁핍한 슈퍼히어로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피터 파커의 생활 환경은 부유하진 않지만 적어도 찌질하진 않은 중산층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시리즈의 시작과 함께 성년이 되어버리는 설정을 버리고 영화가 끝나도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로 남는 학생 신분의 슈퍼히어로가 되었습니다. 명색이 스파이더맨이지만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도심을 활주하는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적하는 적들은 지구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악당이 아니라 거의 동네 좀도둑 수준의 불안당으로 바뀌었고, 스파이더맨이 추구하는 건 역시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용사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멘토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사춘기 소년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과거 스파이더맨의 흔적을 걷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건 마블과 어벤져스라는 거대 산맥입니다. 토니 파커가 직접 찍은 11화 영상으로 시작하는 영화의 첫 장면. 토니의 멘토이자 우상인 토니 스타크의 영향력, 그가 직접 만들어준 스파이더맨 수트, 은행털이 잡범들은 어벤져스의 가면을 쓰고 있고 학교의 모든 교육 영상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출연합니다. 스파이더맨이 싸우는 메인 악당은 어벤져스 사건의 외계 잔해를 훔치는 도둑이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중요한 물건들도 토니 스타크와 연관된 기술들입니다. 마블은 지금까지 수많은 떡밥들을 통해서 각각의 슈퍼히어로들을 연결하는 시네매틱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세계를 구축해왔지만,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만큼 공격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다른 캐릭터나 다른 사건들과 연관성을 전면에 내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의 외전을 보는 듯한, 어벤져스 없이는 성립조차 되지 않는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정체성이 우려되는 건 너무 섣부른 기우일까요? 이런 우려가 드는 이유는 스파이더맨 판권을 둘러싼 마블과 소니의 계약 조건 때문입니다. 마블의 모회사인 디즈니와 스파이더맨 판권을 가지고 있는 소니는 스파이더맨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비롯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마블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투자와 배급에 걸리는 100% 소니에게 있기 때문에 박스오피스 수익 역시 투자사인 소니가 100%를 가져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마블은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가 아닌 다른 영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등장했었고, 2편의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와 2편의 어벤져스 무비까지 총 5편이 계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신 소니는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를 제외한 자사의 다른 영화에는 톰 홀랜드가 주연인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소니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 원작 베놈이나 시니스터 6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붙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이 베놈에 출연한다면 베놈 역시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 MCU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스파이더맨의 단 1초의 출연도 소니가 만든 영화와 마블이 만든 영화를 동일한 세계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블이 두 번째 인피니티 워를 끝내기 전에 스파이더맨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두 회사는 다시 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블이 만든 스파이더맨이 자사의 베놈이나 시니스터 6 시리즈보다 경제적인 효용이 크다 판단되면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자사의 시리즈에 스파이더맨을 편입하는 것이 낫다 판단되면 딜을 파기하고 자신들이 향후에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블의 영화에서는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뭐 안타깝긴 하지만 영화는 결국 산업이고 장사니까요. 마블과 스파이더맨의 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기적의 딜이었지만 여전히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블은 스파이더맨 영화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판권 자체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마블의 입장에서는 5편의 영화 이후에 자사에 더 유리한 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블을 떠나서는 스파이더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낙인 같은 그런 장치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한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모두 마블 로고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시작에는 마블 로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화의 투자와 배급을 담당하는 소니와 콜롬비아 픽처스의 로고만 등장하죠. 하지만 11호에 참가했던 토니 파커의 자작 비디오 클립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드디어 마블의 로고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로고가 아니라 스파이더맨의 진정한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와 함께 등장합니다. 아마도 스파이더맨의 오랜 팬이라면 극장에서 이 로고가 나오는 순간 탄성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아, 드디어 스파이더맨이 마블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이전에 나왔던 소니 로고 따위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그런 로고. 이 로고의 의미는 집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에게 보내는 마블의 열렬한 환영의 메시지이자 오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답례이자 마블 없이는 스파이더맨도 없다는 마블이 소니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어벤져스 간의 싸움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영화를 시작하고 어벤져스에서 파생된 이야기로 영화 전체를 구성하고 어벤져스가 조연이고 어벤져스가 카메오입니다. 어벤져스로 시작해서 어벤져스로 끝나는 듯한 이 영화. 어벤져스를 떼어내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 영화. 물론 재미있었습니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역시 스파이더맨은 마블에서 만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는 조금은 마블의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진 스파이더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벤져스 없이도 성립되는 스파이더맨만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마블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There's a ton of other subsystems in here, but they're all disabled by the training wheels protocol. I'm sick of Mr. Stark treating me like a kid. But you are a kid. Yeah, a kid who can stop a bus with his bare hands.